상황이 악화되자 전 세계가 하나둘씩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마저 유럽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미국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미국 공항에서는 상당한 소동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연히 현재는 미국인들의 미국 입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미국인들마저 입국이 금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인들이 서둘러 귀국길에 오르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내 다수의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대거 몰렸을 뿐만 아니라 통과 절차까지 상당히 까다로워지면서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에만 최소 5시간에서 10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달라스, 시카고,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길을 잃고 혼란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난리통에 오히려 공항에서 사람들끼리 밀집해 미국 당국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며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혼란과 지연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며 그의 SNS에서 밝힌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혼란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전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이미 인천공항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모든 승객들이 편안하고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던 미국 ABC 기자는 한국의 뛰어난 시스템을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기자는 사람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을 다 닫고 있다면서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관리 시스템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생활용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득 들어차 있던 판매대가 텅텅 비어버린 현상을 전 세계에서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국민들을 진정시키며 생활용품이 부족할 일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복수 언론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맨하튼 거리가 텅텅 비어있을 정도로 한산한 상태라고 합니다. 평균 유동인구만 150만 명이 넘었던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는 이제 사람을 구경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뉴욕 지하철과 버스 승객들 역시 줄줄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미국 마트에만 사람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판매대에 물건이 채워지자마자 물건들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CNBC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들에게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잠잠해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재 및 식자재 업체 임원 20명과 정화통화를 갖고 생활용품 공급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미국의 공급 체인은 튼튼하며 미국 대중들이 일상용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판정자들이 들불처럼 번져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반응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과 비슷한 추이로 상황이 흘러가던 이탈리아는 자신감보다는 대중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일련의 광범위한 이동 제한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은 일련의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 중국 정부나 이탈리아와 달리 교육과 투명성 그리고 시민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로 시민들을 설득해 도시를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시민사회 역시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주요 행사를 취소하고 대부분 온라인 행사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의 고유한 장점을 이용할 때 적어도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 C19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대응이 전 세계로 동시 생중계가 될 정도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진단 키트와 방역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을 정도죠.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을 때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유럽 혁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혁신성을 비교하기 위한 10개의 글로벌 비교국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을 앞질러
당당히 글로벌 종합혁신지수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무려 8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인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혁신지수, 유러피언 이노베이션 스코어보드를 200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럽 혁신지수는 유럽연합 EU의 회원국인 27개국 혁신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글로벌과 비교하기 위해서 유럽 인접국 10개국과 글로벌 경쟁국 10개국도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혁신지수를 통해 정책 기반자의 국가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혁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확인해보면 혁신 지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석했습니다. 혁신 리더 그룹에는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스웨덴이 EU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혁신가 그룹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이었고 혁신 성과는 EU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온건한 혁신가 그룹에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스페인이 있는데 EU 평균 미만의 혁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겸손한 혁신가 그룹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인데 혁신 성과는 EU 평균의 50%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EU 혁신지수를 100으로 놓고 글로벌 주요 경쟁국과 비교를 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혁신지수 134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는데 EU 평균보다 34%나 혁신성이 높았습니다. 2위는 혁신지수 122점을 받은 캐나다였고 3위는 혁신지수 111점을 받은 호주였습니다. 일본은 혁신지수 102점을 받아 4위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EU 27개국의 평균인 100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미국은 EU보다 낮은 혁신지수 96점에 머물러 5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혁신지수 92점을 받아 6위에 그쳤습니다. 브라질은 혁신지수 62점으로 7위였고 러시아는 혁신지수 46점으로 8위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혁신지수 35점으로 9위였고 인도는 혁신지수 28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혁신성이 가장 높은 그룹인 혁신 리더 그룹에 한국과 캐나다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2위 그룹인 강력한 혁신가에는 호주,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시켰습니다. 브라질은 온전한 혁신가 그룹이었으며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겸손한 혁신가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47개국 평가 대상국 전체에서 스위스 165점, 스웨덴 141점, 핀란드 140점에 이어 4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스위스는 865만, 스웨덴은 1009만, 핀란드는 554만인 것을 감안하면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혁신성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성 지표를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 한국은 GDP 대비 국제 특허 출원, 상표권 출원, 디자인 출원 등과 더불어 기업 연구 개발비 지출 비중 등에서 EU 회원국 평균 대비 우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상위 10% 이상 논문 인용 비중, 제품 또는 공정혁신 중소기업 비중, 혁신적인 중소기업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8년 연속 글로벌 경쟁국 중 혁신지수 1위를 지켰습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이래로 계속 이어져 온 한국의 혁신성 성능 향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EU와 평균 격차를 더욱 늘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높게 평가한 보도는 또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지난 6월 16일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1년 전에 비해 5단계 상승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IMD는 1989년부터 매년 경제 성과와 정부 및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인프라까지 포함한 4대 분야를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IMD는 대한민국의 C19 대응을 매우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IMD 국가 경쟁력 평가를 확인해보면 한국은 평가 대상 63개국 중에서 23위를 차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제 성과는 지난해와 똑같은 27위였고
정부 효율성은 31위에서 28위로 상승했습니다. 인프라는 22에서 16위로 상승했고 기업의 효율성은 34위에서 28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정적이었던 기업의 효율성 분야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는 노동시장은 36위에서 28위로 상승했고 경영 관행도 47위에서 36위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MD는 낮은 장기 실업률과 간소한 창업 절차, 그리고 기업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 능력과 연구개발 R&D에 공격적인 투자 등을 강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기업 이사회의 비효율적인 관리 감독과 환경 다자 협약 체결 부족, 높은 관세 장벽 등은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국가만 평가하면 한국은 8위로 평가되었으며 35시 클럽, 즉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한국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요국들을 확인해보면 1위는 싱가포르였고 미국은 10위, 대만은 11위, 독일은 17위, 영국은 19위, 중국은 20위, 한국은 23위, 프랑스는 32위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보다 4단계나 하락한 3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44위였고 러시아는 50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일본의 급격한 추락이 눈에 띄는데요. 일본은 여러 면에서 한국과 부딪히면서 망신살을 뻗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공개하면서 국제적으로 약속했던 정보센터에 강제징용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일본은 전시관에 거꾸로 강제 동원 피해를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즉시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동시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네스코에 서한을 보내 강력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의 대응도 무척이나 놀라웠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6월 24일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 한국 측의 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자문기구에 전달했다고 한국 정부에 알려온 것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은 유네스코 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분석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 의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통해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23곳이 세계유산 지정에서 취소가 될지 여부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는 유산 자체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2번밖에 없기에 취소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2006년 오만에서 초식동물인 영양의 일종인 오릭스 보호구역이었는데 오만 정부가 유전을 개발하길 원했기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엘베강 협곡이었는데 교량을 건설해 협곡의 경관이 훼손된 사례였습니다. 사례를 보건대 취소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이 충실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경한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의 산업유산은 제2차 세계대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피해를 입었던 미국과 중국과 같이 공조를 취한다면 일본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의 면전에 대고 나는 진주만을 기억한다 라고 강조하며 일본을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애덤스 보건단장은 지난 4월에 C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다음 일주일은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한 피습 사건과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서도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픈 역사라는 사실이죠.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국제적 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6월 23일 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사가 20일과 21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의 사선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설문조사했는데 반대가 69%였고 찬성은 겨우 1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월달 조사에서는 반대가 60%였고 찬성이 25%였는데 그때보다 더욱 급락한 것입니다. 이미 아베의 지지율은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렇듯 아베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처럼 최근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산업유산을 취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역사와 예술 그리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보편적이며 세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예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제적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당연히 인류의 보편적이며 세계적 가치를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보편적이며 세계적 가치에 반하는 일본에게 일벌백계 하는 엄중한 잣대를 내밀어야 합니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의 본질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산업유산 등재를 취소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